네, 여러분, 오늘 문학 수업 시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볼까 해요.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글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을 할 때 소설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거,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같은 소설의 3요소라고 했어요.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가 아니죠. 소설 구성의 3요소인데 소설이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요소이기도 해요. 또 눈에 바로 띄는 것들도 있고 해서 지문을 볼 때 반드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눈에 띄는 대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표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해하려고? 아니지요. 어떻게 하려고? 문제 풀 때 다시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인물과 배경이에요. 선생님, 사건은요? 여러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깁니다.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길어요. 그에 반해서 배경이나 인물은 한두 문장 내지는 한두 단어로 나타납니다. 눈에 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결국에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인물이죠. 또 이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인물들 간의 관계겠죠. 또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어쨌든 간에 사건은 눈에 잘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물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인물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자,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술자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지요. 누가 서술자인지, 그래서 이 서술자가 어떤 식으로 인물을 제시해 주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연습만 해도 우리가 문제에서는 틀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문제에서는 틀릴 것이 별로 없어요. 모의고사를 보셔도 괜찮고 앞으로 수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 보셔도 괜찮겠어요. 해서 인물의 심리와 태도인데요. 어떻게 전달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술자의 해설, 서술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서술자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독자한테요. 그리고요, 서술자가 아니라 그 인물 그 자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서술자가 직접 준우는 오늘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준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내가 내 이름 이야기하는 거 여전히 오글거리는데 생각나는 게 내 이름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11시입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인물 제시 방법인데요. 위에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나도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물어본다? 어떤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직접 설명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오늘 소설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거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직접 제시라는 말, 간접 제시라는 말은 그렇게까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옛날 같으면은 직접 제시 방법과 간접 제시 방법을 구분하라고 문제도 냈을 건데 요새는 그러기에는 조금 트렌디하지 못하다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거, 최대한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구체적으로 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한다는 거는, 자 보세요. 준우는 내 이름 하기 싫은데 누가 하지? 동근이는 배가 고프다. 동근이는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랑 동근이는 이러면 안 되지. 동근이는 계속 시간을 보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자, 어느 게 더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뒤에 게 더 길죠. 동근이는 시계를 보면서 배를 움켜쥐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는 서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자,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되게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조금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극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적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극적이라는 거는 연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연극적이라는 뜻이고요. 연극적인데, 우리 연극에서요, 등장인물의 속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대신 설명해 주는 존재가 잘 드러나던가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네, 김이현이라고 하는 연극 배우가 있어요. 이 인물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알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김이현이라고 하는 배우의 생각은 집중할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행동이나 말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걸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극이잖아요. 소술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오로지 뭐에 따라서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내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그의 내면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극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갈등의 기능 이거죠. 연결고리. 시리한테 비트박스인지 힙합을 시키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갈등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플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적이라는 거 해서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볼 소설 같은 경우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과적인 것 때문에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시간이 뒤엉키고 있지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갈등의 양상인데요. 이걸 외우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올드 앤 뉴도 있습니다. 옛 것과 요즘 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구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맞지요? 그 다음에 전통과 유행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갈등이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유산, 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산은 뭐가 많은 거? 플렉스한 걸 얘기해요. 플렉스한 거. 부유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노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걸 우리가 무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이념은 아마 다음 시간쯤에 한번 영상을 만들까 해요. 뭐 오늘도 다루긴 하겠지만. 다음에 인간과 비인간인데, 뭐 비인간에 들어가는 거는 기계나 뭐 자연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도 여기 들어갈라나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 뭐하고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구체적인 작품 내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하고 소설의 소재인데 어떤 작품은 특별히 소재가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문제에 그게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죠. 문제에 나오면 중요한 거. 문제에 안 나오면은 이 소설에 나온 소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소재가 중요할 경우에는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문제에도 있고 지문에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아까 연습한다고 내가 필기를 좀 했거든요. 시점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 1인칭, 3인칭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이건 중요하겠다. 근데 시점이 우리가 총 4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4개의 특징을 외우고 있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1도 안 중요해요. 요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걸 물어봅니다. 이 4가지는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라서 외우고 있으면 물론 작품을 보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시험 문제에 다음 중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고요. 해서 이제 서술자의 위치로 알아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을 때 나오는 말, 항상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나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죠?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몇 인칭이다? 1인칭이다 라는 거. 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공통점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 큰 따옴표 안에 있어요? 큰 따옴표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다?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동근이가 말했다. 나는 집에 갈래. 여기 보면 나 나오잖아요. 쌤, 나 나오니까 얘는 1인칭 주인공 아니에요. 1인칭 관찰자 아니에요. 근데 이 나가 어디 있어요? 그쵸? 큰 따옴표 안에 있습니다. 동근이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오늘 숙제를 해야 한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전체가 나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몰라요. 누가 하는 말인지. 동근이가 한 말 아니에요. 동근이가 말했으면 동근이가 말했다라고 안 하죠. 자기를 3인칭화해서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오늘 숙제를 해야 된다. 1인칭이 이야기했으니까 나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 바깥에 있는 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고요.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다? 중심인물은 누구다? 나예요. 관찰자니까 나는 누구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변 인물이에요. 중심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중심인물이 보고 느낀 것만을 나가 보고 느낀 것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의 눈에 비친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차이점은요.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직접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주관적이겠죠. 자, 근데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중심인물의 심리나 성격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지. 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추측을 하셔야 합니다. 둘 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과 생각은 나와요. 관찰자긴 하지만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소설자가 오키입니다. 나예요. 나라고요. 나. 관찰자인 나. 응?
근데 거기에 보면 오키 심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중심 인물은 아니지만 주변 인물이라도 나의 생각과 성격이나 뭐 내면 세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살짝 잘 속더라고요. 자,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전적 작가인데 어쨌든 여기엔 나가 없어요. 나가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난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X 치니까 마음 아프다. 네, 잘 안 나오고요. 이건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참 잘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해설하고요. 직접 언급해요. 지 혼자 다 얘기해요.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설이 285페이지짜리가 전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면 이 인간 혼자서 그냥 다 얘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큰 따옴표 없이. 와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뭐냐 하면은 초점 인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했고, 중심 갈등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중심 갈등이 재밌으면은 이야기도 재밌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소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겠어요? 중심 사건, 중심 갈등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갈등을 버리고 그 사건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주인공이에요. 주도적으로 그 갈등을 겪어내는 인물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중심인물의 입장에서 소설을 전개하는 게 맞죠. 그럴 때 나오는 개념이 초점인물이라는 건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도 이 초점인물에 맞춰서 소설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는 초점인물이 아닌 다른 대상의 다른 인물의 내면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뭐처럼 주인공의 내면 세계는 잘 나오지만 그 주변 인물의 내면 세계는 잘 나오지 않는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큰 따옴표 바깥에 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작품 바깥에 있는지, 이거랑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되게 헷갈리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찾고 있어요. 내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찾으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죠. 네,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게 앞에 있었던 설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선택지에 있는 설명들이고요. 뭐 내가 정리하고 싶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보고 있어요. 나도 계속 모의고사 보고 있고 모의고사 푸는 책 보고 있고,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쭉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풀려면은 진짜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사실 나도 머리 아파요. 구체적인 작품이 없어가지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또 뭐 있을까? 뭐 괴리라든지 사파 형식이라든지 아까 있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오늘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뭐 해주겠어요? 당연히 설명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선택지로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선택지로 나오는 말들이고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했으면 지금 들으세요. 소설에서 중요한 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서술자예요. 일단 작품 내에서는 그래요. 작품 외적인 게 중요하면은 문제에 따로 나오겠죠. 어쨌든 이 방금 네 가지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서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걔들만 물어봐요. 그것만 물어봐요. 그것만 물어보니까 가끔 소재도 물어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만 물어보니까 선택지가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되게 클래식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고 모르는 말 있으면 물어보시라고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복습이었는데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 오늘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